대형 수송함, 강습 상륙함, 기함 등 독도함을 가리키는 명칭은 다양하다. 독도함은 가능한 한 많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멀리 상륙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목적함이다. 독도함 수준의 다목적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등 극히 선진국뿐이다. 독도함은 해상과 공중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략기동 함대의 기함 역할을 수행한다. 길이 199m, 폭 31m의 만재 톤수 18,800톤인 독도함은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길이는 약 1.5배, 만재 톤수는 거의 5배다. 바다 위에 기지 움직이는 섬 독도함을 건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설계, 건조 과정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독도함의 제작과 운용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란희경입니다.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인 독도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독도함 건조 사업의 수석 감독관을 역임하신 홍익선 대령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익선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독도함의 설계와 건조를 담당하셨던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의 김상근 부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해양기술의 김상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군 제53육전 대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함정에서 근무하신 김상돈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돈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홍 대령님, 예.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 독도함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독도함을 강습 상륙함 또는 대형 수송함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두 함정이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뭐 이 모형이 좀 다른 것인지, 구체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개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해군의 강습 상륙함, 독도함 뭐 이런 말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 그러나 그 독도함의 그 공식 명칭은 대형 수송함 LPH 6111호입니다. 대형 수송함은 그 1990년대 중반 우리 해군이 독도함 사업을 착수하면서 당시 그 해병대가 상륙군 고속 이동 수단을 위해서 함정을 우리 해군에 요청을 했고, 해군은 또 상륙 작전과 또 상륙 작전을 기본 임무로 하면서 수송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상 기동부대나 상륙 기동부대의 그 기함으로 해상 작전 지휘 통제 지휘함 기능과 재난 구조,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등 국가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목적함으로 출발을 하면서 대형 수송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주변국을 의식한 점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강습 상륙함이란 상륙 작전으로 적의 영토에 지상군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군함으로서 주로 갑판 위에는 헬기나 수직 이착륙기, 내부에는 전차, 공기부양정 등 장갑차 등을 운용을 합니다. 헬기가 여러 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도 갖추고 있고요. 헬기도 띄우고 전차, 공기부양정도 이용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강습 상륙함이란 용어도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해군의 이 독도함의 이 재원, 또 기능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수송 능력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우리 김상근 부사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배 길이는 약 200m 정도고 폭은 약 30m. 그리고 배수량은 만재 배수량은 약 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로 가장 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력은 최대 23노트, 순항 18노트이고 승조원은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일개 여단급 상륙군과 상륙 장비를 일거에 수직 수평으로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헬기 7대를 가지고 상륙군 약 700여 명을 적 후방으로 수직 상륙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탑재된 공기부양정 2척으로 전차, 장갑차, 트럭, 야포 등을 수평 상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으로는 CIWS 2문과 그리고 램 1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재원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단군 이래의 가장 큰 이제 배달 함정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상동 대령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독도함은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중에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이제 이 함정을 운용하신 입장에서 이 독도함의 장점 어떤 걸 될 수 있을까요? 독도함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은 현대적 상륙작전 개념에 따라서 상륙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상륙작전은 해군에서 종합작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상륙기동부대 기함은 상륙작전 지휘뿐만 아니라 대공전, 대함전, 대잠전, 기뢰전, 특수정 등 해군의 전 작전을 종합하여 통제해야 하는데 그러한 지휘시설이 잘 갖춰진 함정이 바로 독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미군과 상륙훈련 계획이나 직접 실시를 많이 해봤는데 독도함을 건조를 해서 전력화를 마친 후에 처음 연합 상륙훈련을 계획하면서 미군과 대등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 직접 이제 함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부심들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홍 대령님, 예. 이런 이제 독도함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는지 궁금하고요. 탄생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 앞에서 잠깐 좀 언급은 됐었는데 95년도 중반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소요제기 그 단계에서 해병대가 먼저 수송 전력 소요로 사업을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우리 해군도 90년대 한 중반쯤 그 영국의 인빈시블 그 항공모함이 한번 부산항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해군이 상당히 그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이미 우리는 또 그 솔계라는 그 고속 공기 부양장에 대한 설계 및 건조 경험도 가지고 있었고, 또 고중봉함에서는 저희가 UH-60 헬기를 한번 이렇게 탑재도 해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그 노하우를 습득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입체 그 고속 기동 상륙 작전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다목적 수송함으로 소요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만 톤급 그 차기 대형 수송함정 그 기본 설계가 착수가 되었고, 이 당시에는 미래 그 상륙작전 개념을 적용을 하고 강습 상륙용 비행 갑판과 공기 부양정도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함정 건조 발달과 신장비 등을 탑재하는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중량이 조금 늘어나서 14,300톤 정도로 일단 독도함을 건조하게 됐습니다. 2005년 7월 달에 진수를 하고 각종 시운전을 마친 다음에 2007년 7월 달에 시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 수송함의 이제 수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오늘 부제가요,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 독도함이라고 하는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요. 김상돈 대령님. 예. 예, 우선 기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독도함이 우리 해군에서 기함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해군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기함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합니다. 해군은 통상 작전을 할 때 함정 단독 작전보다는 여러 척이 한꺼번에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척이 작전을 수행할 때는 이를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기동전단장은 기동전대장에게, 기동전대장은 각 함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등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함이 바로 기함이 되겠습니다. 기함에는 승조원 이외 통상 대령급 이상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탑승을 하는데 그런 탑승 공간, 그 다음에 상황실, 지휘 통신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독도함은 우리 해군에서는 현재는 가장 큰 함정이며 우선은 상륙작전을 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상륙함이지만 앞에서 설명한 해군에서 여러 척이 모여 작전을 수행하는 기동전단이나 기동함대의 지휘관 및 참모를 편성하여 기동부대를 지휘하는 기함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기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휘관 역할을 이제 하는 거네요. 예. 이제 그렇다면 독도함에는 이제 이 기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좀 장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예, 독도함은 100여 개의 콘솔과 50여 개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휘소는 상륙기동부대 지휘소, 상륙군 지휘소, 전술항공지시본부, 지원화기협조본부, 전술군수단, 작전회의실 등으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휘소 주변에는 이제 전투정보실과 합동정보실, 그다음 함대 지휘소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동함대의 기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 등 구축함과 유사한 기동 능력을 보유해야 되는데 속도면에서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무기는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든다. 그 어떤 무기도 시제품을 실전이나 훈련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시제품은 말 그대로 양산형으로 제작하기 전 시험용으로 제작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냉전시대 최고의 성능으로 평가되던 전투기 F-14는 무려 14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각종 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추락이나 화재 등 다양한 결함이 발견됐고 이를 하나씩 수정해 나간 결과 20세기 최고의 전투기가 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시제품은 설계의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결함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제작된다. 하지만 함정에는 시제품이 없다. 설계의 현실성과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따로 제작되는 프로토타입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함정은 시범 운행이 아니라 실전을 위해 건조된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무기의 제작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함정 건조 비용 때문이다. 시험용 프로토타입 함정을 따로 건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함정의 능력은 설계 과정에서 결정되며 완성된 이후 결함이 발견돼도 차기 함정을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독도함 제작 과정에서는 이런 함정 건조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시제함도 시범 운행도 없었지만 꼼꼼하고 다양한 시범 운행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독도함이 건조되기 전에 이미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던 최첨단 기술을 지금 공개한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기함인 독도함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문제를 좀 알아볼까요? 홍 대령님. 예. 독도함 설계 당시 이제 어려운 점이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가장 어려운 점 어떤 것이 좀 있었을까요? 그 당시 참 그 어려웠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입체 상륙 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만들어야지만 좋은 그 상륙 함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특히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은 대형 함정을 처음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또 어떤 형태의 이 선형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초기에는 사실 난항이 많았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국내에는 조선 기술을 한번 믿어보자. 우리 해군에서는 끝까지 믿어보자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꼴로 끌고 갔던 그런 초기 상태였었고, 또 독도함은 또 해병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송 전력으로 사용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상황이고, 우리 해군은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상륙 작전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만 대한민국 기함도 임무도 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배다 보니까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비행갑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대의 또 헬기도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새로운 설계 개념이 작용이 됐고, 또 중간에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미래에는 고정익 항공기도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설계를 하는 중간에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설계 개념도 적용을 하라. 어떻게 보면 한진중공업이 좀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해군은 너무나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진중공업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미래 항공기의
노하우까지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이제 상륙함의 기능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달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상륙 해안 지역에 갈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또 헬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또 해안 지역으로 갈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어려움이 많았었고, 평시에는 또 이것이 또 대한민국 우리 국가 정책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난민 수송이라든가 또는 재해 그런 데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야말로 처음 만들던 대형 함정이다 보니까 다목적 수송함, 그 당시에는 다목적 상륙함 뭐 이런 용어로 많이 불려졌던 그런 시대인데, 지금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었고, 헬기 저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LKG가 들어오다 보니까 고속 공기 부양정을 어떻게 적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설계를 하면서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입체적 상륙 작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 맞추고 나서 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들 이제 어려움에 조금 봉착을 좀 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김상근 부사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한진 해운에서 이 독도함 설계를 이제 책임지셨던 분이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홍대령님의 해군의 입장하고는 달리요. 또 조선소 입장에서 이 설계를 했었을 때는 또 큰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LPX를 수주한 것은 저희들이 상륙함이나 수송함에 대한 실적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해외 실적이 많았는데 저희들 인도네시아 해군에 LSD 4척을 수출하였고, 또 태국 해군에 탄약 운반선 1척을 수출하였고, 또한 남미 베네수엘라에도 LSD 4척을 수출하였습니다. 이 수출한 그 많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해군의 고주무공함을 설계하고, 보통 보면은 국내에서 함정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외국에서 많은 노하우를 우리가 축적한 다음에 한국 해군에 이런 많은 노하우를 우리가 기여한 그런 사업이 고주무공함을 비롯한 LSD 함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진은 상륙함에 대한 국내에서 누구 못지않게 노하우가 많고, 이 독도함을 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상륙함 쪽에는 경험이 많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항공기 운용이 없어가지고 그 플라이트 테이크 오퍼레이션이라든지, 한진은 공기부양진을 만들지만은 공기부양을 가지고 웰데이크 오퍼레이션 이 분야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외국의 그런 전문업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 해결하였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의혹이 많았고, 또 해군 측에서도 그 당시 과거 조함단 의혹이 많아가지고 많이 때로는 다투고 했지만은 다들 이제 역사에 남는 좋은 배를 만들자는 그런 일념으로 많이 다투었지만은 나중에 서로 친해졌고, 결과적으로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왔다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2년 반 했는데 마지막 3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해군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헬기를 오르내리고 밑에 이제 경납고까지 보관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한 5층 정도 높이를 관통하는 그겁니다. 그걸 원래 요구 조건 1개였는데 갑자기 3개월 남겨놓고 엘리베이터를 2개를 해라. 한 개념은 이 1개 고장이 나면은 이 무용지물이 아니자. 1, 2는 가는데 갑자기 처음 요구는 1개였는데 이 설계 다 끝나가는 마당에 2개를 해가지고 참 암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은 여기 설치하는 방법이 배 안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배 안 같은 경우는 공간을 많이 까먹습니다. 이 공간이 필요 없는 공간이 아니고 다 다른데 옮겨야 되는 공간이고, 또 한 가지는 배 옆으로 설치하면은 공간 희생이 적습니다. 옆으로 설치하면은 미국에 보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옆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개는 안에 있고 1개는 옆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배는 이게 항모보다는 배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옆으로 놓으면은 파도가 많을 때는 이게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류를 무릅쓰고 안에 집어넣는데 이 3개월의 설계 수정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아주 많았지만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때 결정을 잘했다고 싶습니다. 안에 2개가 엄청 잘했고 힘들었지만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해군 무기 체계 새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좀 이제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해군 측의 요구와 또 업체 측에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을 늘 넉넉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또 급박하게 또 만들어내는 예. 과정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잘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주셨는데요. 이 또 하나 이제 독도함 설계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요. 이 가상현실 영상, 그러니까 VR 영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좀 핫하게 나오는 주제라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부목인 것 같습니다. 대령님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이제 VR이라는 그 용어는 우리말로 가상현실입니다. 그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것을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함정 체계 설계라든가 항공기 조종법 훈련, 수술 실습, 가구 배치 등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도함에 그 VR을 처음 적용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 해군 시뮬레이션 기반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소개받은 적이 있고 우리 해군들이 많이 소개를 받았습니다. 물론 한진중공업도 소개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소개해 주던 그 사람들이 이 독도함 설계를 하는데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막말로 천문학적으로 저희들이 만만치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그때 그 선박해양연구소에 근무하던 그 이창민 박사라는 사람이 VR을 들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신반의 했죠. 과연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실문과 똑같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반신반의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여론도 많았었고, 또 한진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이거 하지 않으면 어렵다. 또 1:1 목합 같은 거를 한두 군데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락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기관실도 만들어야 되지, 또 지휘부 거에 있는 각종 그 지휘부도 회의실 이런 것도 다 목합을 만들려면은 비용은 10억 이상이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차라리 이 VR을 만들어서 합시다라고 해서 독도함에 그 VR을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해군이나 우리 조선업계는 커다란 대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야 진짜 복잡 정교한 그런 항공 운영술이라든가 LCAG 운영술 같은 것도 저걸 보게 되다 보니까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설계 개념이 잡히다 보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완전 무장한 그 상륙군이 그 해군 그 함정의 그 통로를 보면 좁은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통로를 이렇게 좀 넓혀서 완전 상륙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행성도 그걸로 확인도 했었고, 식당에 보면은 저희들 승조원하고 상륙군이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0명이 식당을 이용을 하려면 진짜 아마 돗대기 시장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VR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틀어가지고 3회 정도 식사를 하면은 완전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그 개념을 보고서 저희들이 만들기도 하고, 상당히 그 VR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독도함은 사실 저희들이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가 건조 후반에 나타나면 고치지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상황을 배제하고 위험 요소를 저희들이 줄여가면서 배를 만들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실제 이제 이 VR 영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요, 어떤 설계가 수정되거나 이 구조 변경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예, 조금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설계를 하면서 바뀌어졌던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 수송함의 역할로 하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그 좌우 대칭형 그 함교가 있고, 그 다음에 한미 쪽에는 비행갑판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곳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VR을 가지고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항공모함 또 경항모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보면서 나중에 그 아일랜드형 상부 구조물의 그 함정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동 헬기 그 헬기들이 여러 척이 그 동시에 이착륙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설계를 저희들이 개념을 잡아갈 수 있었고요. 또 공기부양정 입고하는 과정, 출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리스크 사전에 제거하기도 했는데, 국방부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함수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해서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수직 이착륙기가 오게 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
한 대 더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한 메다 만들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거 엘리베이터 만들다가 보니까 사실 해군은 또 지상 명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라. 그리고 본대로 못한다. 뭐 돈을 더 달라. 뭐 그랬지만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일단 막바지에 그냥 한진중공업이나 저희나 밤낮 없이 고생은 했지만 저희는 사실 행복한 마음으로 독도함 설계를 끝내고 건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미래의 대양 해군 그 건설을 위해서 먼저 그 걱정해 주신 거 장관님이나 우리 해군 참모총장님 등 우리 많은 우리 해군 선배들이 선견지명과 지도 편달로 오늘날에 독도함이 탄생되는 초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함정의 설계와 건조를 또 이 담당하는 조선소 입장에서는 또 해군의 입장이 좀 달랐을 텐데요. 예. 또 이러한 이 VR 영상이 이렇게 도입이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테고 이익도 좀 있었을 텐데 예. 어떤 점이 가장 큰 점이었습니까? 이 VR은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가상현실인데 이건 설계 검증에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원래 목적은 설계 검증을 위한 거고 홍보보다는 설계 검증을 위한 거였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설계 중간에 주요 격실, 뭐 조타실이나 어떤 기관실 같은 경우는 목합을 만듭니다. 목합이라는 게 합판이나 나무로 해가지고 작을 경우는 1대1로 만들고 클 때는 축척을 해가 2분의 1 줄여가지고 목합을 만들고 설계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움직여 보면서 자기가 동선을 다녀보면서 이게 모든 장비들이 배치가 적절했는지 통행성이 어떻는지 서로 간에 운영할 때 충돌이 없는지 이런 걸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하는데 실제로 이 공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독도함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걸 큰 공간에 이걸 두어야 되는데 또 나중에 끝나면 또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 많은 공간과 비용과 이래서 이제 VR이 필요한 건데 아까 선박연구소에서 이창민 박사가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걸 소개를 하기에 보니까 상당히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때 감독관실하고 협의해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이니까 예산을 많이 못 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설계에는 검증하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이게 그냥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모인 거니까 모든 게 이제 자료가 정확한 거고 그걸 해가지고 공간 배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작동, 뭐 상륙군이 움직이는 방법, 식당에서 승조 및 여러 상륙군들이 식사하는 동선도 어느 동선이 좋으냐, 이럴 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식당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를 전 다방면으로 배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해군이나 모든 사람이 이게 필요 느껴가지고 앞으로 해군 함정 설계는 반드시 그걸 하도록 그렇게 단추가 되었고 또한 이게 부수적으로 홍보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게 VR로 하니까 여러 군데 보고하기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독도함에 대한 한국 최고의 그런 독도함이 좀 이 VR 덕분에 더욱더 홍보라든지 이 성과에 대해 가지고 파급이 많은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제가 좀 한마디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제 처음에 100억 이상을 달라고 우리 미 해군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와서 그 얘기할 때 그쪽으로 저희들이 갔었으면은 지금도 많은 부분을 아마 우리가 미 해군 쪽에 그런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독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이거를 저희들이 외국에다가 이제 활용도 할 수 있었고 외국 함정 우리 건조할 때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대우 뭐 조선 같은 데는 뭐 잠수함도 수출을 하고 군수지휘함도 수출하고 이런 분야도 활용이 됐었고 지금 뭐 우리가 만들고 있는 뭐 장보고 3 잠수함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지금 이 VR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이죠, 사실은. 결국 이제 가상 현실이 이 그 함 건조에 있어서의 어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큰 이제 계기를 좀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분의 의견을 통해서 좀 이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독도함 설계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된 가상현실 기술. 과연 그 개념은 무엇이고 함정 건조에 어떤 발전을 가져온 것일까? 우리나라 최초로 함정 설계에 가상현실 영상 기술을 도입한
이창민 박사에게 직접 들어보자.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 종이 도면을 봤습니다. 종이 도면이기 때문에 2차원적인 도면이죠. 그래서 뭐 평면도, 측면도, 인면도가 따로따로 있고 설계자나 전문가들이 머릿속에서 3차원으로 형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가상현실이라고 칭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3차원으로 시각화를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 환경을 뜻하는 가상현실. 단순히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오감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실제에 근접한 공간적, 시간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뜻한다. 영화나 광고나 게임에 쓰는 버추얼 리얼리티랑 다른 점은 조선소가 설계한 도면을 정확하게 3차원 형상으로 가시화한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군함의 운영 상황을 공학적인 의미가 있게 보여줘야 됩니다. 독도함 설계에 적용된 가상현실 기술은 그래픽 기술과 조선공학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소가 가진 공학적 모델, 즉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만나 가상현실로 구현되는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니오가 초기에 훈련받을 때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지휘소에 연락해가지고 뭐 헬리콥터를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헬리콥터면 헬리콥터에 대한 일종의 정확한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델이 레고 블록 같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가상 공간에 그래픽과 함께 제공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함정 설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도함이 최초다. 저는 운이 좋게도 96년도경에 미국 해군의 그 차기 강습모함, 우리 독도함하고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강습모함 설계 사업을 하는데 적용됐던 그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 그쪽에서는 이제 버추얼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그 기술 연구한 결과들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소개 동영상 비디오 테이프를 전 들고 왔었고요. 그거를 국내 조선업계 분들하고 해군, 학계 쪽에 일단은 전달해 드린 상태였죠. 처음엔 VR이라는 낯선 개념에 대해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고 예산도 맞지 않아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최초로 도입한 가상현실 기술은 함정 설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KDX3 우리 한국 해군의 최초의 이지스 전함 개발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업무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이제 몇 개 전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들을 할 정도로 좀 보편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안 하면 좀 거꾸로 이상한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방위사업청에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활용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적 사업 관리 방안 이런 정책들을 많이 수립하셔서 그 획득 사업 하실 때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독도함 사업에서 시작된 가상현실 그래픽 설계는 우리 함정 건조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업무는 실제로 보면은 체계 개발 사업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각 획득 사업에 체계 종합 팀이라고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 팀의 업무를 지원해주면서 모든 설계 데이터라든지 사용자의 요구 조건, 그다음에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피드백 같은 걸 갖다가 디지털 환경으로 모으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를 일반 종이 보고서로만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버추얼 월드에 디지털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계의 노하우가 후대에 좀 더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이 시대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자료로 축적되는 함정 건조의 노하우. 이런 자료 축적이 가져오는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 조선소라든지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운영군도
관련 데이터를 똑같이 활용하거나 어떤 식으로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업무까지 이제 같이 국산화가 되고 또 점점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무기 체계 개발이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데이터 자료는 함정 건조 과정 중 시도된 모든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우리의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 절감 효과도 엄청나다. 예전에 잠수함을 만들 때 도면을 2차원으로 설계를 하고 3차원 CAD가 없을 때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전부 5분의 1 크기의 실제 목업을 만들었습니다. 아크릴로. 비용이 한 8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잠수함의 특성을 미리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때 설계 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 한 15년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설계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년씩 걸리는 목업 만드는 걸 못하겠죠. 저희 팀이 요즘은 이제 장보고 3 사업에 업무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기본 설계 당시에 저희가 크게 보면 그런 목업을 실물 목업을 한 4개쯤을 만든 셈입니다. 4년간. 그리고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비용에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구현이 가능했고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가상현실 기술을 설계 과정에 도입한 독도함. 이 기술로 취재함 없이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다. 그 새로운 도전은 함정 설계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의 함정 건조 기술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하면 이제 도크가 좀 설치돼 있죠. 예. 근데 원래는 조선소에서 이 건조나 수리 작업을 할 때 선체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대한 구조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함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대령님? 예, 그 상륙함 중에는 보면은 도크가 있는 그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LPD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독도함에도 도크가 있습니다. 한미 쪽에. 그래서 한미 쪽을 좀 내려 가지고 해수를 유입을 하면은 거기에 조그마한 소형 그 상륙정들은 사실 그 탑재가 가능한데 주 기능은 고속 상륙정 2척을 일단 저장하기 위해서 일단 그 한미 쪽에 도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크 이름이 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도크의 그 길이는 한 55m, 폭은 한 15m로 공기부양정 LSF 2척을 탑재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실전 상황에서 이 웰도크가 어떻게 이게 열리고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좀 작동은 됐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실제로 이제 솔개를 타고 그 웰도크 안으로 많이 들어가 보고 나오고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폭을 좁게 만들었는지 의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폭이 넓으면은 만약에 안에서 솔개가 움직이게 되면 솔개에 손상을 입힙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주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맞는 게 오히려 손상을 줄이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정말 설계를 아주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설명드린 것처럼 웰도크는 독도함 한미 갑판 쪽에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부양정 2척을 실는 목적으로 이제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공기부양정을 탑재를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공기부양정을 탑재 안 하고 목적이 다를 때는 예를 들어 상륙 장갑차라든가 전차 같은 것도 얼마든지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웰데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을 할 때 웰데크가 고장이 나면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수직 돌격은 가능한데 이 고속 상륙정이나 상륙 돌격 장갑차 같은 경우는 함내에 갇힌 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평 상륙작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륙작전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웰데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웰데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발라스트를 조정을 해서 물을 채울 수도 있고 물을 완전히 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보면 이제 함정 안에서 배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작전상 필요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그냥 일견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직접 이제 설계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게 그 건조하는 과정, 또 설계하는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웰독 혹은 덱, 웰독 다 두 가지 같은 말인데 예. 웰독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라이 타입이 있고 웨트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웨트 타입이라는 게 도크 안에 물이 차는 겁니다. 물이 차는데 우리가 LCU 같이 일반 상륙전 같은 경우는 배 안에 물이 차야 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이 차는 웨트 타입인데 저희 배는 이제 저기 공기 부양정이니까 물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부양해서 가니까 주로 드라이 타입으로 운영합니다. LPX가 독도함을 뒷부분을 조금만 기울이면은 우리 공기 부양정이 저절로 자체의 힘으로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도크에는 물이 찰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 운영할 때는 도크에 물이 없는 드라이 타입인데 저희들은 웨트 타입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기 부양정이 이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가 자력으로 못 오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배처럼 물에 잠겨야 그것도 웨트라는 게 발라스팅 해가지고 배를 물에 잠깁니다. 그러면은 그 물에 잠긴 만큼 해가지고 배가 들어오고 들어온 다음에 문을 닫고 다시 물을 퍼내면서 배가 올라오면서 그 되는 게 웨트 타입인데 공기 부양정이 손상 시를 대비해 가지고 웨트 타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발라스팅 하는 양이 꽤 많습니다. 대규모 발라스팅을 해야 되고 또 디발라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고 또 물이 들어올 때는 파도도 있고 하니까 소파 장치가 있습니다.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안에 출렁되면 안 되니까 물이 들어올 때 파도를 상쇄하는 장치도 웰덱 안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웰덱 같은 경우는 공기 부양정이 두 척이 들어오니까 공기 부양 한 층마다 보면은 게스트빈이 4개가 있습니다. 입출항할 때마다 보면은 게스트빈이 작동하면서 그 폐기가 엄청 큰 폐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좁은 공간에 그 폐기에 대 가지고 통풍을 해야 되고 이게 폐기가 고온입니다. 고온이다 보니까 위에 또 사람들 거주고 있는데 그 온도 때문에 거주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인슐레이션도 보온을 잘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소음 문제 꽤 시끄럽습니다. 그 다각지의 문제를 고려해서 웰덱을 설계해야 되고 또 이게 공기병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옆에 측면하고 폭이 0.5m 남습니다. 일반 자동차도 0.5m 정도 공간에 파킹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사실 공기부양정은 이 스커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게 쿠션 역할을 합니다. 이게 벽을 부딪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씩 부딪히니까 이게 좁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폭이 많으면은 부딪히는 이 힘이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폭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퉁퉁 부딪히면서 착 앉으면은 쉽게 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 해군에 보면은 이런 미 해군의 LCAC라고 공기부양정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운영 경험이 많은 그런 경험이 필요해서 미국의 JJM이라고 그 설계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결해서 웰덱은 아주 설계를 잘 하였습니다. 예. 설계 과정에 이제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여튼 이제 2개의 타입으로 나눠서 웻과 또 드라이 타입으로 해서 제가 또 이제 안심이 되는데 여튼 듣고 나니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우리 독도함 건조 과정, 그다음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이 또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종합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홍익선 대령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비행갑판 설치하면서 운영하면서 그런 개념 잡는 거라든가 지휘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휘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휘소마다의 그 특징들을 전부 다 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설계를 하지만은 지휘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전 대장님 계셨던 우리 김 대령님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또 함정 하는 그 부대 우리가 해군 부대를 가가지고 잡문도 받아야 되고 상륙군을 포함해서 한 700명 포함해서 상륙군까지 이제 함승조가 1,000명이 넘는데
그 식당 운영이라든가 함내에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추석이나 그 명절 때 보고 남대문 시장에서 막 북적하는 거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던 것들도 사실 이제 VR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기부양장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가장 그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좀 뿌듯했던 거는 VR 때문에 우리 독도함이 상당히 명품 함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상근 부사장님께서. 예. 애들이 배 설계할 때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둘 다 보면 열정이 많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게 했고 또 최근에 지금 이분함이 지금 제거되고 있고 이분함은 작년에 개선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한진에서 개선 설계한 동안에 그 평가 디자인 리뷰 평가할 때 저도 부위원장으로 초빙 받아가지고 해군에서 평가위원장을 하시고 저도 민간인 측면을 해가지고 부위원장으로 그동안 한진에서 설계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자문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 때는 일부남은 설계 때는 구역이 많았지만은 건조는 저는 순탄하게 돼가지고 큰 무리 없이 건조는 된 기억이 나는데 크게 제 기억 속에는 그렇게 다툰 기억은 적은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배 진수식 할 때 아마 2005년 7월 달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이제 진수 행사를 참 거창하게 했습니다. 이게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잘 잡아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진수식 행사인데 뭐 국기도 달고 여러 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여러 기빈 도구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대공 레이더가 꽤 큽니다. 뒤에 이제 까만 부분이 대공 레이더인데 그 네모 검정색이요? 근데 이 부분 이 장비가 그때 입고가 안 됐습니다. 입고 시기가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뻥 비워서 하려 그러니까 너무 배가 모양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커피 이 대공 레이더를 합판으로 만들어서 까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행사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한 기억이 납니다. 진수식하는 과정에서도 다 입고가 안 돼서 그걸 가짜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또 그런 것들이 기억에 좀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동 대령님께서. 해군에서는 이제 함정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전력화 기간을 거칩니다. 전력화라는 것은 그 배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개월 내지 최대 1년 정도까지 이렇게 전력화 기간을 거치는데 독담 같은 경우 이제 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력화를 1년 동안을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해군에서 가장 첨단의 함정에다가 가장 큰 함정이 오다 보니까 해군 부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독담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독담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함승조원들하고 일치 단결이 돼서 정말 그 어려운 시간에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전력화가 끝나고 나서도 워낙 행사가 많아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예 배를 진해에서 포항으로 출항을 시켰습니다. 출항을 시켜서 어차피 이건 상륙함이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다음에 포항에 가면 이제 해군 항공전단이 있는데 그 헬기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함 전비 태세를 유지토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력화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이제 함승전을 포함해서 1000명을 태워서 숙식이 진짜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도 직접 타고 나갔는데 이 상륙을 한 700명 정도를 태웠는데 상륙권이 잘 안 보입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00명이 배가 타고 있어도 물론 저는 이제 주로 주의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었다는 점도 있었고 또 제가 소령 때는 이 독담 규모 정도 되는 그런 배를 타고 미 군함을 타고 나가서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배가 조금 흔들려서 밖에 나보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진해 들어와 보니까 가르수가 넘어지고 막 이 정도로 날씨가 많이 나빴는데 배는 아주 조금 흔들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독담도 전력화하면서 이제 포항항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날씨가 나빠서 포항항을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큰 배는 항해하면서 피항을 하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데도 정말 꼼짝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정말 우리 해군에도 이런 멋진 함정이 생겼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세 분 말씀 듣다가요,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좀 생겼는데요.
보통 이제 독도함도 이제 속도가 제가 20노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도함이 뭐 우리 해군의 기함으로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속도가 20노트 때문에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았습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독도함의 요구 속력은 대부분 이제 전 세계는 상륙함들은 이제 속력 수준들을 전부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23노트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기함 업무가 부과되다 보니까 좀 속력 부분에 좀 다소 좀 약간 좀 딸리질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지만 일단 저희들이 뭐 ROC에 나와 있는 속력 기준을 맞춰야 되고 또 이제 그 독도함의 그 함형을 가지고서는 뭐 30노트, 40노트 놓기에는 엄청난 배가 또 커져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은 이제 한 23노트 정도로 했었고, 우리 뭐 김 대령님께서는 뭐 혹시 기함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서 뭐 좀 그런 것을 뭐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 측면에서.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독도함을 건조를 할 때 아마 뭐 엔진 종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상당히 좋은 엔진을 탑재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3나트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23나트를 계속 운용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엔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약간의 제약은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속력이면은 기함 임무를 수행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섬에 비유될 만큼 그 규모가 웅장한 독도함. 이 함정의 건조와 도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